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5만 달러짜리 최첨단 쓰레기차 20대가 단 3개월 만에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22년 된 한국 고물차는 멀쩡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CNN이 긴급 취재에 나섰고 WHO까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가동률 28%, 대 99%, 수리비 60배 차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제조사 수석 엔지니어는 그날 본사로부터 문책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기술자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6월은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죠. 시간당 80mm의 빗줄기가 도시를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젖은 셔츠를 움켜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3개월 전 야심차게 납품한 최신형 스마트 쓰레기 수거차 20대, 그중 18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LED 패널은 꺼져 있었고 경고등만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55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가 그냥 고철 덩어리처럼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녹슨 초록색 트럭이었어요. 도색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차체 곳곳에 용접 자국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폐차장에서 막 끌고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 고물차가 빗속을 뚫고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3개월 전에 비웃었던 바로 그 차였거든요. 22년 된 대한민국산 중고 쓰레기차.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본사였죠. 장웨이, 지금 다낭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리 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CNN 동남아 지국에서 취재 나왔다더군. 중국산 최첨단 장비가 전멸하고 한국 고물차만 살아남았다고.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니, 실수라는 말로는 부족했죠. 저는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제 이름은 장웨이입니다. 올해 48살이고 중국 중해환경기계의 수석 엔지니어로 20년을 일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해서도요.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3개월 전, 베이징. 저는 중해환경기계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 멀리 CCTV 본사 빌딩의 독특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장웨이 수석, 동남아 시장 개척 프로젝트를 맡아주게. 리 사장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기다리던 기회였거든요.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칭화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았죠. 중해환경기계에 입사한 지 20년, 지금은 연구개발팀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 환경장비 업계에서 3위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연매출 50억 위안, 한화로 약 9천억 원 규모죠. 중국 전역의 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환경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시에서 스마트 쓰레기 수거차 20대 입찰이 들어왔네. 리 사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다낭의 전경이 떴어요. 아름다운 해변 도시였습니다.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휴양 도시야. 동남아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릴 절호의 기회지.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예산은 1,0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사이. 충분했죠. 경쟁사는요? 일본 이스즈와 한국 현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일본은 가격이 문제겠죠. 현대는 신차로 경쟁하면 우리한테 안 됩니다. 리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 있나?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신형 GH-500 시리즈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IoT 실시간 모니터링, AI 기반 고장 예측, 자동 압축 시스템까지. 일본이나 한국 제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적어도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GH-500은 제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차량이었거든요. 논문만 시편을 썼고 특허도 8개를 등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신 있었죠. 좋아. 다음 주에 베트남으로 출발해. 왕밍도 데려가게. 왕밍은 제 부하 직원이에요. 32살의 젊은 엔지니어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친구였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남아 시장. 솔직히 좀 우습게 봤어요. 기술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장비가 뭔지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20년 전에는 우리도 한국에서 배웠죠. 삼성이나 현대의 생산 라인을 벤치마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제조업은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환경 장비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확신했죠.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 뒤 베트남 다낭. 공항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습도가 80%를 넘는 것 같았어요. 셔츠가 순식간에 축축해졌죠. 장수성님, 차 준비됐습니다. 왕밍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SUV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다낭이 아니었어요. 인근의 꽝남성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정보에 따르면 꽝남성에서 이미 한국산 쓰레기 수거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쟁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약점을 파악해서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하려고 했죠. 다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확 바뀌었어요. 논밭과 야자수, 작은 마을들이 이어졌죠. 꽝남성 환경부 청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장수성님. 레 반 뚜안. 꽝남성 환경부장이었습니다. 38살의 젊은 관리였는데 인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죠. 중국에서 유명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다낭에 납품하신다면서요? 네, 최신형 스마트 수거차 20대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장비를 쓰고 계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레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는 대한민국산 중고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중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들여왔습니다.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22년 됐습니다. 22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숨기지 못하고 입꼬리가 올라갔을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까요? 레 부장이 저를 차고로 안내했습니다. 차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녹슨 초록색 트럭 10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색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차체 곳곳에 용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흠집과 찌그러진 부분도 여러 보였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눈에는 폐차장에서 끌고 나온 고철 덩어리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게 22년 됐다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 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량 주위를 돌며 살펴봤습니다. 유압 실린더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압축판은 수없이 많은 충격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걸 아직도 쓰신다고요? 제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을 겁니다. 숨길 생각도 없었거든요. 네, 매일 씁니다. 레 부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박물관에나 가야 할 물건입니다. 22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이미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예요. 레 부장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된 기술을 접해보지 못하셨으니까요. 왕밍이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 심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신형 GH-500이 다낭에 들어가면 이 고물들은 폐차장으로 보내셔야 할 겁니다. 비교 자체가 실례니까요. 그때 레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수성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귀사의 신형 차량, 동남아 열대 우기를 견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 22년 된 고물들은요. 레 부장이 녹슨 트럭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장마와 태풍, 부산의 폭우를 20년 넘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의 우기를 매년 버티고 있죠.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야 운이 좋았던 거겠죠. 기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레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쓸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3개월 뒤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차고를 나서면서 저는 왕밍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둬. 프레젠테이션 때 비교 자료로 쓸 거야. 왕밍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녹슨 고물차들을 비웃으며 꽝남성을 떠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 고물차들이 3개월 뒤 저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틀 뒤 다낭시청. 인도식 날이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트남 언론사 카메라가 여러 보였고 중국 CCTV 동남아 지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우리 GH-500 시리즈 20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메탈릭 블루 도장에 은색 라인이 들어간 차체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LED 패널, 터치스크린 운전석, 자동 압축 시스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존경하는 다낭 시민 여러분. 팜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다낭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스마트한 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중해환경기계의 장웨이 수석 엔지니어님께서 신형 차량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안녕하십니까. 장웨이입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GH-500 시리즈는 중국 환경 장비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차량은 본사 관제 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량 위치, 적재량,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AI 기반 고장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이 차량의 상태를 24시간 분석합니다. 고장이 발생하기 72시간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죠. 예방 정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자동 압축 시스템. 작업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작업자의 부담을 70%까지 줄여줍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화면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우리 GH-500의 빛나는 모습, 오른쪽은 이틀 전 꽝남성에서 찍은 22년 된 한국 고물차의 사진이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오른쪽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아직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22년 된 중고 차량입니다. 도색은 벗겨지고 녹이 슬었으며 곳곳에 용접 자국이 있죠.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왼쪽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20년대의 기술입니다. 비교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했어요. 3개월 뒤면 결과가 증명할 겁니다. 누가 진짜 기술인지, 누가 가짜인지. 팜 시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1대당 55만 달러, 총 1,100만 달러의 투자입니다. 다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낭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팜 시장과 건배를 했습니다. 다낭과 중해환경기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남아 시장 개척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뗐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추락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베트남의 우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22년 된 그 고물차가 얼마나 강인한지. 호텔 창밖으로 다낭의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홀짝이며 미래를 꿈꿨어요. 장밋빛 미래를요. 그 꿈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앞으로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행 3주차. 저는 다낭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베트남 커피의 진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화면에는 GH-500 관제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20대의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초록색 점들이 다낭 시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조롭군. 저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왕밍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 수석님, 3호차에서 센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센서 오류?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적재량 센서가 계속 만재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는 반도 안 찼는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지. 센서 리셋하고 다시 가동해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 장비는 원래 초기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베트남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왕밍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장 수석님, 7호차와 12호차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센서 오류요. 3호차랑 똑같은 증상입니다. 3대나? 네. 그리고 왕밍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꽝남성에서 소식이 왔는데요. 한국 중고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운행 중이랍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22년 된 고물들이? 네. 운이 좋은 거겠지.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 같았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초기 불량일 뿐이야. 세팅을 조정하면 해결될 문제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다낭 외곽의 차고에 도착하니 왕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상태가 어때? 3호차는 센서 교체했고 7호차와 12호차는 지금 점검 중입니다. 저는 차량들 사이를 걸으며 살펴봤습니다. 메탈릭 블루 도장이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원인이 뭐야?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습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습도? 네. 베트남 습도가 생각보다 높아서요. 센서 내부에 결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습 처리 안 돼 있어? 돼 있긴 한데 중국 기준으로요. 베트남은 습도가 더 높으니까. 왕밍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출시 전에 동남아 환경 테스트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베이징의 건조한 기후에서만 테스트하고 넘어간 게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방습 처리 강화해. 실리콘 코팅 추가하고 센서 케이스도 밀봉 처리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해. 우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기. 그 단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레 반뚜아니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귀사의 신형 차량. 동남아 열대 우기를 견뎌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코웃음 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경고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운행 한 달째. 저는 더 이상 카페에서 여유롭게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했거든요. 센서 문제는 일단 진정됐습니다. 실리콘 코팅과 밀봉 처리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수거량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낭시청 환경과에서 첫 달 운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호황 과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장 수석님, 1개월 평균 데이터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GH-501일 평균 수거량 7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7톤이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차량 적재 용량이 12톤인데 왜 7톤밖에 못 싣는 거죠? 호황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압축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동 압축 시스템이 예상보다 효율이 낮아서요. 효율이 낮다고요? 네. 베트남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높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크고 열대 기후라 습기도 많고 시스템이 그걸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꽝남성 한국 차량은요? 호황 과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말씀해 보세요. 일일 평균 13톤입니다.
13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2년 된 고물차가 13톤이요? 네. 수동 압축 방식인데 압축력이 훨씬 강해요. 작업자들이 직접 조절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5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가 7톤, 8만 달러짜리 22년 된 고물이 13톤.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호황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한국 차량 작업 현장이요. 마침 오늘 꽝남성에서 다낭 지원 나왔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비웃었던 그 고물차들이 우리 최첨단 장비보다 잘 나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봅시다. 우리는 다낭 북쪽의 주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녹슨 초록색 트럭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꽝남성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어요. 작업자 3명이 쓰레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베테랑이었고 나머지 둘은 젊은 청년들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베테랑 작업자가 레버를 당기자 압축판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레기를 눌렀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쓰레기 더미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저게 수동 압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유압식입니다. 호황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전자 제어 없이 순수 유압으로만 작동해요. 단순하지만 힘은 강하죠. 저는 다가가서 작업을 더 가까이 봤습니다. 베테랑 작업자가 저를 알아봤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팜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후에 알게 됐죠. 중국에서 오신 분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차량 납품하셨다면서요? 파란색 예쁜 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팜둑이 씩 웃었습니다.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 말투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그런데 힘이 약해요. 팜둑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가끔 중국차 운전하거든요. 근데 다들 불만이에요. 쓰레기를 안 눌러버린다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동 시스템이라 그런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런가요? 팜둑이 녹슨 트럭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 녀석은 못생겼지만 쓰레기를 확 눌러버려요. 22년 동안 한 번도 불만 없었습니다. 그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압축판이 내려왔죠. 쓰레기가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보셨죠? 이 맛에 이 차를 쓰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된 고물차를 이 녀석이라고 부르며 쓰다듬는 작업자. 55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를 예쁘지만 힘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현장의 목소리.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직 우기도 시작 안 했는데.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야. 분명히.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악으로 치달았죠. 6월 첫째 주.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50mm, 60mm는 기본이었어요. 베트남 중부의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비가 내린 날, 저는 호텔 창문 앞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습 처리 강화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왕밍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수성님, 5호차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작업 중에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재부팅해도 안 됩니다. 지금 가. 저는 우산도 없이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5호차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경고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운전석에 올라 전자 패널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전원이 안 들어와. 배터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왕밍이 말했습니다. 아니, 배터리는 멀쩡해. 전자 제어 기판 쪽이야. 저는 차에서 내려 뒤쪽 패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어 기판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커넥터 주변으로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기판 일부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습 처리했잖아. 실리콘 코팅에 밀봉까지 했는데 왜 물이 들어가? 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폭우가 생각보다 심해서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들이치거든요. 밀봉한 틈새로 스며든 것 같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건 그냥 비가 아니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열대 우기의 폭우는 중국 내륙의 비와 차원이 달랐어요. 물의 양도, 세기도, 지속 시간도 전부 달랐죠. 우리는 이런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견인해서 차고로 옮겨. 기판 교체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장수성님, 9호차와 14호차도 같은 증상입니다. 이틀 뒤, 11호차, 16호차, 18호차 시스템 다운됐습니다. 사흘 뒤, 7호차, 8호차, 20호차, 차량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한두 대씩 멈췄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저는 매일 차고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죠. 손이 부르트도록 기판을 교체하고 배선을 점검하고 방수 테이프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또 멈췄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꽝남성에서 온 한국 중고차들, 그 22년 된 고물들은 단 한 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폭우를 맞으면서도,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차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GH-500이 제 앞에 서 있었죠. LED 패널은 꺼져 있었고 경고등만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5만 달러, 3년간의 연구 개발, 12편의 논문과 8개의 특허, 그 모든 것이 열대의 빗물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도 전에 최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6월 셋째 주, 금요일.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공기가 눅눅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슈퍼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모든 차량을 차고에 대기시켰습니다. 오늘은 작업 중단이다. 비가 너무 심해. 하지만 다낭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수성님, 쓰레기 수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 시즌이에요. 내일이 토요일인데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씨에 전자장비가 꽝남성 한국 차량은 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차량만 안 나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운행해. 문제 생기면 바로 복귀하고. 오후 3시 폭우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빗줄기가 아니라 물폭탄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오후 4시 15분.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3호차 시스템 다운. 오후 4시 32분. 6호차, 10호차 동시에 멈췄습니다. 오후 5시. 장수성님, 지금 가동 중인 차량이 8대밖에 안 됩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운전하면서 거리를 봤습니다. 우리 차량들이 여기저기 멈춰 서 있었어요. 파란색 메탈릭 도장이 빗물에 젖어 반짝거렸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냥 고철 덩어리였으니까요. 저는 가장 가까운 차량으로 갔습니다. 13호차였어요. 운전사가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때? 완전히 꺼졌어요. 시동 자체가 안 걸립니다. 저는 차에 올라 점검했습니다. 전자 패널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뒤쪽 제어 기판을 열어봤습니다.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판은 이미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몇몇 부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단락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오후 7시 상황 집계. 가동 가능 차량 2대. 완전 고장 18대. 20대 중 18대가 전멸한 겁니다. 다낭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호황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수성님, CNN 동남아 지국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산 쓰레기차 전멸, 한국 중고차만 운행 중이라고 보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국 차량은 괜찮습니까? 네. 10대 전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한 대도 안 멈췄어요. 22년 된 고물차 10대. 단 한 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된 최첨단 장비 20대. 18대가 전멸. 저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개월 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3개월 뒤면 결과가 증명할 겁니다. 누가 진짜 기술인지.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본사 리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웨이. 리 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CNN에서 취재 나왔다더군. 중국산 최첨단 장비가 전멸하고 한국 고물차만 살아남았다고. 이게 사실인가? 사장님, 이건 예상 밖의 기후 때문에. 변명은 듣기 싫어. 리 사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3개월 뒤 결과가 증명할 거라고. 비교 자체가 신뢰라고? 결과가 증명했군. 내가 틀렸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어. 동남아 시장 진출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 사장님, 제가 다음 주까지 상세 보고서 제출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자존심도, 커리어도, 회사의 신뢰도. 전부.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손이 느껴졌어요. 왕민이었습니다. 장수성님, 일단 들어가시죠.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서 녹슨 초록색 트럭이 빗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폭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22년 된 한국 고물차.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고물차에는 뭔가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저는 반드시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전멸의 밤으로부터 3일 뒤, 저는 꽝남성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왕밍에게는 차고에서 수리를 감독하라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3개월 전 그토록 거들먹거리며 한국 차량을 비웃었던 제가 이제 그들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가야 하다니. 꽝남성 환경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레 반뚜안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수성님. 그의 표정에는 비웃음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레 부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차량을 관리하는 기술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레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오늘 계십니다. 차고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청사 뒤편의 차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녹슨 초록색 트럭 10대가 줄지어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3개월 전에는 고철 덩어리로 보였던 그 차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레 부장이 차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한 남자가 트럭 밑에 누워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박 선생님. 레 부장이 불렀습니다. 남자가 트럭 밑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눈매에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장웨이입니다. 중해난경기계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박성우입니다. 그가 기름 묻은 손을 헝겊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라면서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야기 나누시죠. 우리는 차고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갔습니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 전기 포트가 전부였어요. 박성호가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물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GH-500은 3년간 연구 개발한 최신 모델입니다. IoT, AI, 자동화 시스템까지 전부 갖췄어요.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박성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된 중고차에 졌습니다. 같은 폭우를 맞았는데 우리 차는 18대가 전멸하고 이 차들은 단 한 대도 안 멈췄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박성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수성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쓰레기 수거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인 수거와 압축이죠. 그리고 스마트한 경로 설계, 실시간 모니터링. 아닙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쓰레기 수거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박성호가 창밖의 트럭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30년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기계는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의 차가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하루가 망가지는 거예요. 박성호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쓰레기차가 멈추면 도시 전체가 병듭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고 위생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아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65일 멈추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최신 기술보다 중요한 건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신뢰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수만 킬로미터 주행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베이징은 건조하죠?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네, 이 차들은요. 박성호가 일어나 녹슨 트럭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울의 장마를 견뎠습니다. 여름마다 한 달씩 쏟아지는 폭우를요. 부산의 태풍도 버텼어요. 시간당 100mm 넘는 비를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번의 비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증명서입니다. 장수성님.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스펙 시트보다 더 확실한 증명서요. 22년간 현장에서 검증된 기록, 그 어떤 실험실 테스트보다 믿을 만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검증 없이 바로 시장에 내놨습니다. 최신 기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박성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검증 안 된 기술을 사람들 생활에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특히 공공 서비스에는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30년이면 임원급 아니었습니까? 박성호가 웃었습니다. 임원까지는 아니고 생산라인 책임자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 녀석들이 불쌍해서요. 그가 트럭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이제 폐차될 운명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멀쩡해요. 심장은 튼튼하고 뼈대도 건강하고. 박성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주고 싶었어요. 동남아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요. 제2의 인생. 네. 이 차들은 한국에서 20년, 베트남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뛸 수 있어요. 제가 잘 돌봐주기만 하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차량과 이 차량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기술적으로요. 박성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설계 철학이요? 네. 귀사의 차량은 물을 막는 설계예요. 방수 코팅, 밀봉 처리, 전자식 차단.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물과 공존하는 설계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과 공존한다고요? 네. 완벽한 방수는 불가능해요. 특히 열대 우기에서는요. 그래서 이 차량은 물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박성호가 트럭의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배수구가 여기저기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그리고 핵심 부품은 전부 방수가 아니라 내수 처리가 돼 있어요.
물에 젖어도 작동하게끔. 전자 기판은요? 이 차량은 전자 제어가 거의 없어요. 순수 기계식, 유압식이죠. 전자 부품이 없으니 침수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함이 강점이었군요. 네. 기술은 무조건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환경에 맞는 기술이 좋은 거예요. 박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장수성님, 차 한 대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는 차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호가 한 트럭의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엔진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22년 된 차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압 실린더는 5년 전에 교체했고 압축 장치는 3년 전에 오버홀했습니다. 엔진은 작년에 피스톤 링 갈았고요.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까? 네. 매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부품 교체하고 기계는 정직해서요. 잘 돌봐주면 오래갑니다. 박성호가 엔진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장수성님, 저는 이 차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목소리요? 네. 엔진 소리, 유압 작동 소리, 브레이크 소리. 30년 동안 기계를 만지다 보니 이상 징후가 들려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게 AI 고장 예측보다 정확합니까? 박성호가 웃었습니다. AI는 데이터로 예측하죠. 저는 경험으로 느낍니다. 뭐가 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차들은 제 손에서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수성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기술자는 실패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요?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장수성님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저는 차고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녹슨 초록색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2년의 세월을 견뎌낸 노병들, 서울의 장마와 부산의 태풍을 버텨낸 증명서, 그리고 그 차들을 돌보는 한 사람의 철학. 기계는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돌아가서 쓸 보고서의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이번 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꽝남성에서 돌아온 뒤 저는 호텔 방에 틀어박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리 사장이 요구한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6개월간의 운행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가동률 GH-500 중국산 28%, 한국 중고차 99%, 28% 대 99%. 우리 차량은 1년 중 100일 정도만 제대로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65일은 고장이거나 수리 중이었죠. 반면 한국 중고차는 1년 365일 중 362일을 운행했습니다. 멈춘 3일은 정기 점검일이었어요. 고장으로 멈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수리비.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GH-500 6개월 수리비 1,500만 달러. 한국 중고차 6개월 수리비 25만 달러.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1,500만 달러. 우리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1,100만 달러였습니다. 6개월 만에 수리비가 초기 투자금을 넘어선 겁니다. 반면 한국 중고차는 160만 달러, 투자의 수리비 25만 달러. 60배 차이였습니다. 고장 횟수. GH-500 127회. 한국 중고차 0회. 127 대 0점. 이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숫자였습니다. 현재 가동 대수. GH-500 6대 20대 30%. 한국 중고차 10대 10대 100%.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차량 20대 중 14대는 완전히 폐차 처리됐습니다.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남은 6대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태였죠. 반면 한국 중고차 10대는 전부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55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 20대, 8만 달러짜리 22년 된 고물 10대. 결과는 고물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때 왕밍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수성님, WHO 시찰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동남아 지역사무소. 제목, 베트남 다낭시 환경위생 시스템 평가 보고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 기술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공중보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다. 22년에 검증된 실적을 가진 한국산 차량이 공중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WHO까지 인정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낭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서 녹슨 초록색 트럭이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어요. 22년 된 고물차. 하지만 그 고물차가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패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본사. 저는 리 사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동남아 시장 개척을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읽어봤네. 리 사장이 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흥미로운 제목이더군. 우리가 잃어버린 거지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분석 보고서를 기대했는데 이건 거의 반성문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리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맙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보고서는 처음이야. 보통은 변명으로 가득 차 있거든. 예상 밖의 기후, 현지 인프라 부족, 부품 수급 문제. 그런 것들. 리 사장이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자네는 달랐어. 우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지. 그가 보고서의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철학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쓸 때의 심정을 떠올렸습니다. 박성호 선생님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계는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장회의. 리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뭔지 알아? 여기야. 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만드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리 사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박성우라는 분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30년 일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한국 중고차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 쓰레기 수거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효율적인 수거, 스마트한 경로 설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라고. 리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칭화대 수석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었습니다. 논문 12편, 특허 8개, 그런 숫자들에 도취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뭘?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리 사장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회의, 자네 많이 변했군. 감사합니다. 6개월 전에 자네가 했던 말 기억나나? 비교 자체가 신뢰다. 3개월 뒤 결과가 증명할 것이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그때 자네는 자신감이 있었어. 문제는 그 자신감이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 거지. 리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고서 전 임원진에게 돌릴 거야. 네.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중국 제조업 전체가 가진 문제라고 생각해. 어떻게에만 집중하고 왜를 잊어버린 것. 자네가 지적한 그대로야. 저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솔직한 보고서 써줘서. 리 사장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다음 달에 한국 출장 가게. 현대자동차, 대우버스, 한국의 환경 장비 업체들. 직접 가서 배워와.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가 보고서에 쓴 대로야.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야.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6개월 전, 저는 이 회의실에서 동남아 시장을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복당한 건 저였습니다. 22년 된 한국 고물차에게, 그리고 그 고물차를 돌보는 한 사람의 철학에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장회의입니다. 아, 장수성님. 베이징 잘 도착하셨어요? 네. 선생님, 감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뭐요?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었어요. 박성호 선생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장수성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아닙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직도 변명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수성님. 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가요? 기술자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거기서 뭘 배우느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베트남에 오세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달리는지 보여드릴게요.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어떻게가 아니라 왜부터 시작하자. 기술이 아니라 철학부터 배우자. 그게 22년 된 한국 고물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베트남 꽝남성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롱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배우러 왔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옆에 서서 저는 22년 된 트럭의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들리세요?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규칙적인 소리요. 그래요. 이 녀석 컨디션이 좋다는 뜻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엔진 소음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대우버스 부평 공장, 수원의 환경 장비 업체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강점은 최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네, 저희 회사에서 새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다르게 만들려고요. 에어타 AI 같은 건 옵션으로 두고 기본은 기계식으로요. 물이 들어와도 작동하는 설계로.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향이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계는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박 선생님이 녹슨 트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그냥 전달한 것뿐이죠. 저는 그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22년의 세월, 서울의 장마, 부산의 태풍, 베트남의 우기, 수천 번의 비를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기계. 그게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장수성님. 네,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뭔가요? 좋은 기계 만드세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기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 멀리서 녹슨 초록색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2년 된 노병이 오늘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스펙, 최신 기능, 논문과 특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칭화대 수석, 20년 경력, 12편의 논문과 8개의 특허.
저는 그것들이 기술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22년 된 한국 고물차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기술이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55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는 3개월 만에 전멸했습니다. 8만 달러짜리 22년 된 고물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왜 만드는가의 차이. 기술을 위한 기술과 사람을 위한 기술의 차이. 저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도시에서도 쓰레기 수거차가 달릴 겁니다. 그 차가 어느 나라에서 왔든 몇 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엔지니어 장웨이가 베트남 다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2년 된 한국 고물차가 55만 달러 최첨단 장비를 이긴 이유.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